진격의 진격의 삼총사 박재동 왕노현 김민웅입니다. 오늘 저희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풍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때 잠깐 목소리 들었더니 코가 맹맹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나요?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데 왜? 더운데 에어컨 또 아. 쐬니까 갑자기 쐬니까 또 맹맹해졌어요. 그렇구나. 폭염 속에서 행진할 때 아마 촛불 행동 행진은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모양이에요. 우리 박화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행진을 하고 멋진 사진이 나오고 하는데 그날 정말 폭염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그날 굉장히 더운데 매달 마지막 주는 행진만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서울시청부터 홍대까지 장장 거의 한 2시간만 길면 3시간 이 정도를 엄청나게 행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장대비가 막 와도 꼼짝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폭염에 쏟아져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야. 현장 사진 좀 볼까요? 이걸 이제 그 앞으로 가는 모습을 뒤에서 찍었는데 굉장하잖아요. 네. 저거 참 흥미로웠어요. 저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빵에 갇힌 겁니다. 야, 저걸 보니까 우리 광화문 촛불 때 그때 빵에 많이 가졌잖아. 실제로 다 됐잖아, 그렇게. 그러네. 야, 이 실제로 정말.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때 빵에 만들어 넣은 거는 그때 다 실제로 되더라고. 빵에 열심히 저렇게 모셔야 되겠네. 앞으로 아이고 도로 조작, 주가 조작, 전쟁광, 방류 공범 이게 이 죄가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장모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문서 조작을 1년 받았잖아요. 사기죄 지금 사실은 공소시효가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조해서 빨리 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형량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보면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형량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뭐 100년, 200년, 400년. 이거 왜 그렇죠? 어떻게 감형 안 시켜주면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감형을 해도 반씩 감형하고 막 그래도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는 뜻이죠. 네, 그 일단 종신형이라는 걸 알겠는데 들으면은 이게 상식적인가 싶을 정도잖아요. 몇백 년. 죄를 다 합쳐서 아주 세게 주는 거죠. 네, 카운트라 그러죠. 네. 그 건수마다 이렇게 건수마다 해서. 한 개. 네. 그렇게 보자면 몇 년 될까요? 감형을 시켜도 이건 뭐 나오기 어렵다. 그런 의미를 딱 던지는. 그리고 또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네요. 우리는 예술이라면 뭐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뭐 영화관이나 이러한 곳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관람객이 조용하게 격조 있게 이런 식으로만 머리에 박혀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 현장에 그래요. 같이 힘을 보태고 대화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그렇죠. 정말 나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그 예술가들이 자기 나라의 현재적인 사회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작품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러네요. 거의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것을 그냥 시위라고 막 봐도 되지만 나는 이게 현장 예술이자 이것이야말로 people's art, 민중 예술이에요. 그러네요. 함께 사람들과 하는 그런 예술. 세상을 바꿔가는. 굳이 예술이라는 이름조차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 고대의 예술도 사냥하는 현장의 이야기, 동상을 세워도 그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의 의지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는 현장 예술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도시 한가운데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게 실제로 일어나면 저걸 보존해서 어디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워야 돼. 저거를 역사의 그 기록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차까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차까지 해서. 차까지 해야 돼. 새로 만들 것도 없이. 그렇죠. 저대로. 이게 누가 뭐 후원해서 만든 게 아니야. 돈도 없는 가난한 예술가가 자기 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뭔가 우리가 같이 도와야 돼. 조금씩 보태면 더 큰 작품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부분이 전 진짜 우리나라 시위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같아요. 이를테면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분노하라라든가 뭐 노란조끼라든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민중미술가들이 그렇죠. 민중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 작품들을 갖고 아주 다양하잖아 우리는 특히 지금 촛불 그렇죠. 행동 집회에 가면은 민중미술가들 맞아요. 특히 만화가들이 만화도 있고 저 텐트를 한 10대 개 쳐놓고서 거기에 다 그림 풍자화들 걸어놓고 음악하는 직접 사람도, 또 노래하는 사람도 서비스도 있고. 하고 또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다 나오고 흥겹게 한편으로는 이런 정도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아, 특히 맞아요.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촛불 행동이 그 점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혁명이 비틀거릴 때 예술이 나가야 된다고 백교환 선생님 늘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그 말씀대로. 바로 지금 그 말씀대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민중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민중 역사를 밀고 나갈 때 그때 사람들 속에 저런 예술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것이 외국에도 물론 뭐 어떤 재앙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술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늘 소통하면서 자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저 미얀마 그 대사관 앞에서 막 시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항의를 하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그럼 그거에 대한 그 비극을 알리려고 또 전시를 해요. 현장 예술의 어떤 발언을 역사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럼 그게 튼튼하다. 우리는 조직적이다 말이야. 동학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조직적이야. 그래서 따다다다 치면은 횃불 뭐 이런 걸 지금 이걸로 빠바하면 착 모이는 거야. 대단해요. 모여서. 네. 참 이것도 참 감동적인 그렇죠. 장면이에요. 네? 이 행진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우리가 걷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도 저렇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유모차 부대가 나올 때, 넥타이 부대가 나올 때,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저렇게 장애를 가진 시민들까지 합세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놀라운 거죠. 그 시위나 집회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못 박는 그런 맞아요. 힘으로 나오는 거죠. 그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도 꽤 오세요 현장에. 그리고 행진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요. 유례가 없는 그런. 또 유모차도 모습입니다. 오고 뭐 아주 어린애도 윤석열 퇴진하고 또 전에 그 어떤 할머니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다해서 탈출했다는 거야. 자식들이 볼까봐 들키고 탈출해서 이렇게 나온 분까지. 그러네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 전장현, 한국대학생 친구연합 이 셋을 3대 무슨 뭐 적폐를 했든가 하여튼 자우제 이제 그 과거에 부시가 악의 축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마치 악의 축으로 몰아버린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보면은 장애인들이 저렇게 교통권을 요구하는 그걸 하면 되는데 마치 시민들과 이렇게 적대 관계로 갈라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이게 굉장히 인간의 양심과 상식과 윤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저들이야말로 악인 거 왜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지하철을 점거하면서 불편하게 해가면서라도 나왔느냐를 물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조처를 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특활비를 갖다가 몇백억씩 아무렇게 쓰는 인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네? 그렇지. 하루에도 뭐 아주 손쉽게 돈들을 쓰는데 그럼 국민의 돈을 혈세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것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집단이라는 게 정말. 약자의 눈과 네. 약자의 가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강자의 눈과 강자의 가슴만 있어. 맞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이분도 참 나이가 좀 드시는 분인데. 너무 아름답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행진하신다는 게 놀라워요.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런데 저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니까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어른들이니까 정말 사회가 걱정이 됐던 거야. 네.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내라도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역시 촛불행동의 이 촛불대회 행진은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이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진하는데 이게 말이죠. 다 이구 작가의 사진들인데 이게 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육교에서 찍은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현역 가기 전에 육교구에서 찍은 거예요. 먼저 뛰어가서. 네. 또 하나는 거기에 아주 큰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었어요. 경찰이 그걸 막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뭐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돼요. 시위라고 하는 건 자기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이제 찢기 퍼포먼스로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금 저 인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건데 저기 가렸네. 네, 저 네, 끝에까지 보이네. 네, 앞에 보면은 이제 서희초 소학교 선생님 그 죽음에 대한 애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고속도로 문제, 후쿠시마 나올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이 저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신 거는 정말 참 계속해서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저 서희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3일 후 토요일 날 5천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렇죠. 네. 무슨 정교조나 교사노조가 주도한 게 아니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교사들이 마음 아파하고 자기 일로 생각하는지. 교육권 보장에 대한 요구. 이것이 그리고 교육에 만연해 있다는 이 문제들이 이걸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또 잘 풀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복잡하죠. 물론 구조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학사인권 조례를 지목해서 동문서답하는 방식은 그거를 부셔야만 교권이 확립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 돌아오는 화를 어떻게 감당할지 말이에요. 정말. 근데 정치도 사실은 보면은 제대로 된 정치 의미로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정치가 교육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시민들을 그런 부분의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오직 권력 정치. 바로 그거죠. 오직 권력 정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냐, 놓치지 않을 것이냐. 실제로는 그래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범법행위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한테 범법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그렇죠. 범법행위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겼으면 그걸 갖다가 딱 잡아야지. 왜 그대로 둬? 그대로 두는 것이 범법행위야. 그 완전히 법가적,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넘는 법에 대한 개념이 없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보면은 교육 현장의 학폭도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에 교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이 먼저 들어가서 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렇게 단순하게 처벌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이중 처벌까지 해서 명예형으로 그 생활기록부 같은데 계속 기재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것이 대입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이상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힘 있는 정순신이나 이동관이 같으면은 전화 한 통과 여러 가지 법률을 활용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버거울 뿐만 아니라 이 교육 문제를 사법 과정으로 법적 과정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초토화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의 경우도 학교 폭력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을 철저하게 법적 문제로 사법적 문제로 만든 이주호 전 장관, MB 때 장관이죠.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토화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해야죠 당연히. 그 여러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버리는 무차별적으로 거죠. 적용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만 받으면 학교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직위해제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다음부터 기나긴 이 사법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기나긴 조사 과정 여기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일단은 직위해제되는 것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마막지한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사실은. 형법이 교육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법의 권력도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이게 달라요.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크기가. 물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효제로 들어오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감당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까 전화 한 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이제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아까 초토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뭐 교육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법의 전쟁터가 돼서 교사는 언제나 코로나 인질처럼 저렇게 법적으로 조치하면 바로 구속되거나 할 수 있다. 교사 평가제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저기서 말하자면은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예방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예방법 이런 일견 그럴듯한 법들이 학교 현장에만 적용이 되게 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인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 교사는 이런 법을 막을 힘이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 교사 출신은 국회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60조 이상을 쓰는데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쓰는데 이 국회의원 교사 출신 한 명밖에 없어요. 교육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교육 관련 사안만 일어나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전혀 없는 채로 퍼퓰리즘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세월호 저 참사가 일어나면 안전교육 강화하게 만들고 뭐 인성교육 강화해서 각종 보고서 또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권을 확립한다 그럴 때 두 가지 얘기가 빠져 있어요. 하나는 교권을 확립하려면 교사의 평가권이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근데 교사의 평가권이 살려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평가권. 네, 교사의 평가권이 살려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학년이 똑같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의 아까 얘기한 정치 기본권이 있어서 교육 전문가들이 각급 의회에 진출해서 할 때만 이런 그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위배되는 결정권을 얼만큼 법이 가질 수 안 있느냐가 만들어져요. 중요한 거니까. 아 그렇죠. 실질적인.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빠진 채로 또 즉흥적인 것만 얘기되는 거는 좀 한계가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어떤 아이가 돌아서 갖고 이마 같은데 연필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인데 그렇죠. 그게.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교장 선생님한테 신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교장 선생님이 그 그렇죠. 학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안 되지. 다 제3자로부터 조정자 들어야죠.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장이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자로서 교사들을 징치하는 권한만 발동하게 되는 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들은 거의 오불관원이에요. 잘못 휩쓸리면 자기도 힘들다 해갖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교장의 역할을 분명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아무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요번에 가장 만들었으면 하는 사회적 합의가 바로 이런 문제는 악성 학부모 민원 이런 건 당연히 교장 선생님의 책임으로 우리 계속 또 앞으로 얘기를 이어나갑시다. 결국 그래서 이 교사, 학생, 학부모 이 교육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게 가장 핵심 물론이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적대하는 그래서 교육 환경 자체가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막아야 되죠. 제일 나쁜 거죠.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가 서로 적대하고 거리를 두려고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서로 탓하고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8월 5일 1주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촛불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감회가 대단합니다. 그죠. 네. 아. 자 한마디씩 좀 말씀해 두 분 주시고. 우선 진짜 촛불 시민들 늘 대단한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촛불 시민 보유 국가다. 우리는 촛불 행동 보유 국가다. 이야, 우리는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예, OECD 국가 어디를 살펴봐도 어디도 어떤 없지.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나라를 살펴봐도 그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유일합니다. 네, 이 두 분은 촛불행동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정치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동학이다, 우리 의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독립운동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 지금 저런 분들이 바로 글쎄 이 말이에요. 시대에 네. 바로 그 살아있는 운동가들이죠. 네. 집결하고 음.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진격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왜 윤석열 이거 빨리 퇴진시키고 탄핵시켜야 되는데 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만은 1년을 지내면서 보니까는 촛불 국민들은 조급하지 않고 야,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훈련이 되고 스스로의 어떤 이 역사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실천하고 서로 환대하고 그래서 제가 역사 공동체, 환대 공동체, 학습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게 전국적인 조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라를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 너무나 든든합니다. 규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는데 바깥에 어떤 사람이 딱 그 시간만 돼서 계속 나타나서 노래 보고 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지. 끔찍한 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이거 용산이 겁날 거예요. 매번 그 이게- 시간만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퇴진 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과거 같으면은 뭐 얘네들 하나 날 거야. 지칠 거야. 오늘 비 왔네. 너무 좋아. 오늘 덥네.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기대를 다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진격의 촛불 삼총사의 자랑입니다. 박재동의 만평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볼까요? 저게 우주야? 우주네. 우주입니다. 우주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고속도로 만들어준다. 저 뒤에 있는 게 지구 맞아요? 지구입니다. 저 뒤에 지구에서 벌써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저 뒤에 저기는 원희룡이네. 원희룡이 종점. 여기에 종점에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달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니까 그냥 저렇게 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이 원희룡 거짓말 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 정말 참 저러고도 살 가치가 있는 건지. 다음 거 정말. 한번 봐봐요. 네. 아니 거짓. 예. 백지화한 거구나. 백지화한 거를 다시. 장물을 없애버릴 거야 하고 백지화했는데 아니다 그러고 본래 우리 거다. 백지화를 분명히 백지화시킬 거라고들 다 짐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백지화는 중단위 백지화를. 참 그러니까는 저 궤변론자들이잖아요. 그거 생각도 얼마나 저끼리 회의를 많이 했겠어. 또 본래 우리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거를 마치 노선 검증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국정농단의 비리와 부패의 사건인데 그래서 검증하자. 그래서 노선의 과학성만 따지면 뭐든지 얘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저 결정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비리와 부패가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 모든 엎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장관님 오셨다고 지금 환대를 하는 거죠. 좀 전에는 대통령님 오셨네 이러다가 이제 이게 그때 바뀌는 걸세. 아니 저게 이번에 보면 방통위원장님 오셨네 뭐 계속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 전체가 저래 보면은 그죠? 어떻게 집단 전체가 끼리끼리 유유상종. 정말 옆에 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또는 정의당에 막 자살도 하고 노회찬. 작은 걸로도 막 괴로워하고 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는데 음. 태풍이 불든 뭐 지진이 나도 아니다. 저기 보면은 거짓말을 한번 하고 그걸로 엄벌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왕 지른 거 그냥 우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을 보면은 거의 막무가내로 우기는 게
본능처럼 보여져요. 일단 큰 소리를 지르고 음. 그럼 또 거기 받아 쓰는 언론이 또 있어. 그걸 또 반죽해주고. 그 질문하면 대답은 또 안 해요. 아,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딴 사건이 들어오고. 더 나쁜 사건이 나오니까 네. 지들이 만들어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국민들을 기만하면은 국민들이 속을 줄로 생각하는구나. 어리석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이고 참 200번 저랬다는 건데 그 200번을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관의 아들이 200번인가 학폭. 300번인가 이거를 쾅쾅쾅쾅. 야, 보고 배운 게 저런 거니까. 그 이동관이 이제 돌아와서 언론사를 저렇게 한마디씩 좀 이동관이가 한 해주십시오. 말이 네. 그거잖아요. 조국 저 딸을 보면서 맞아. 자식을 보면 그 아비를 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어떻게 그렇게 메타인지가 없을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우린 다 아는데 본인만 편리하게 잊어먹고 어떻게 본인이 저런 본인 아들의 학폭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 남의 그러니까 들고가 정제대상은- 있는 사람이 티끌을 맨날 잡아내고 그렇죠. 앉아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몰라. 정죄 대사가 늘 타인이에요. 자기에 그러니까. 대한 자기 성찰 음. 그걸로 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바뀌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면 또 모르는데 저 친구 좀 달라졌네 라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먹지 못하고 야 점점 더 나빠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더 웃기는 생각을 건 이동관의 일성이에요. 일성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암적 존재인 거짓 뉴스하고 싸우겠다는데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그러니까. 자기 진영하고 싸워야 돼. 지금 윤석열 네. 정권하고 용화대하고 싸워야 되고. 저 집단이 다 일차로.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네. 아니 뭐 그렇게 싸우겠다니까 박수를 보내줄까? 아니 윤석열도 무슨 아니, 이권 이제- 카르텔을 다 분쇄하겠다 그러더니 이게 보니까는 이제- 자기네 집안이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고 그러니까. 비리 부패 카르텔이고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게끔 딴 데다가 그리고 몰아치는 그것들을 거죠. 전부 가짜 뉴스로 만들려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단속하려고 진실을 하는 가짜로 만들고 그러니까. 가짜를 진실로 만들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설가는 음. 허구로 진실을 밝혀내고 음. 잘못된 정치인들은 진실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립니다. 픽션을 non-픽션으로 만들고 non-픽션을 그러니까. 픽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되죠. 예. 예, 예. 자기들한테 돌아갈 얘기를 갖다가 남들한테 쏟아다 붓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 윤석열 말 중에 재밌는 거 있잖아. 지들이 겁이 법대가리가 없어요. 5년짜리, 도대체 5년짜리가 원짜리가. 아니 5년이 얼마나 길다고 슉 가는 건데 저 바로 본인한테 한 얘기 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출직 근데 그렇게 될 공무원이 겁니다. 그러니까 5년도 안 그러니까 걸릴 그러니까 거예요. 물론 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네. 문제는 네.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말하고 잊어먹고 살지.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쭉 이게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하면서 참 괴롭고 힘들고 뭐 다 그럴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매일매일 우리 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 정말 괴로워. 정말 우리가 이제 지겹지 사실.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그렇지, 해결할 그렇지. 건가? 그리고 국제적인 빈곤과 빈부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이 식민지의 유산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지. 저출생 문제를- 고령화는 어떻게 그렇죠. 하고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도시의 문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데 지역 소멸의 문제는 어떻게 이런 할 것들을 어떻게 것이며. 해결할 건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데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하는 이런 허구한 나 이런 문제로 네. 조롱하는 맛으로 살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MB 때도 그랬는데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조롱하는 거 아니고 저 권력을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단순 당연히 조롱이 얘기를 해야 아니지 되는 지금. 것이죠. 네. 확실하게. 네, 그 저런 권력은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헌재가 이상민을 살려냈죠. 헌재가 저거- 스스로를 탄핵한 거죠. 네, 근데 저거 정말 재밌어요. 검을 쥐겠네. 근데 검에 칼이 없어. 칼날이 없어. 9명의 헌재 검경이 마음껏 휘둘렀는데 헌재 검을
공정과 정의의 칼을 휘둘르라고 싹 뺐는데 없어 칼이. 그러니까 칼 자루만 갖고 막 휘둘른 거야. 근데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박재동 화백이 검도합니다. 검도도 아주 그래서 이 검계 그 유단자죠. 노량진의 백발 검객이라고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나만 알고 있죠. 눈이 날카로워. 그거 비밀 하나 여기서 잠깐 빨리 소개해 주세요. 어떤. 어떻게 이기는가? 상대방이 아무리 단이 높다 하더라도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려면은 공격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공격의 결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결심이 있어야 진격을 할 수 있어요. 결심을 해야 몸이 나갈 거 아니에요. 결심 안 했는데 몸이 나갈 수는 없어. 결심을 하는 거야. 그 결심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공격하자고 결심을 해. 그 결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눈빛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둘 다. 눈빛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이 반짝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딱 알아차리지? 근데 그 눈을 보고 있으면 그 눈빛이 싹 변해. 그대의 눈빛이 변하는 거야. 싹 변하는 그 순간에 조금만 놓치면 내가 맞아. 근데 그 순간에 먼저 딱 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조명이 어둡다고. 안 보여.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듭니다. 어둠을 밝히는. 네. 그래서 공격할 결심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시죠, 다들? 류삼영 총경이 있어요. 유상경 총경인데요. 참 가슴 아프고 사직서를 통통 터집니다. 냈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이게 사실은 검경의 이 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해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지에 경찰을 도구화시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권력의 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경찰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정확하게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조직을 그게 장악하려고 그렇죠. 했죠. 바로 그거죠. 거기에 나타난 용감하게 조직은 경찰국이고 그 큰 단위로 보면은 그 정치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검찰의 말을 잘 듣는 경찰국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러면서 경찰의 국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상경 총경이 주도를 해서 경찰 회의를 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최근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총경을 한 사람을 경정의 역할인 무슨 상황실 팀장? 112 상황 팀장.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총경을 팀장으로 모시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란 뜻이라. 나가라는 것도 뭐 엄청난 모욕을 주고. 모욕이죠. 정말 나는 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아니 총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계집에 들어가서 근무해라는 거 아니겠어? 사람을 적절하게 하더라도 적절한 대우를 해가면서 해야지. 저건 뭡니까 저건? 총경인데. 아마 저런 방식의 발령은 우리나라에서 초유였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악랄하고 저열하고 정말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 하나를 그 사람이 런던 주재, 그러니까 영국 주재관. 그거 이제 경찰이 원하는 통과했죠. 자리잖아요. 그 시험을 쳐서 통과했는데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뭐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유상영 총경이 사직서에 나를 끝으로 제발 이따위 그렇죠. 보복하지 말라고 훈계했죠. 사람들이 전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겁니까? 유튜브를. 정치 그게 이제 정치 해야지. 네, 유튜브 한다니까. 긴장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일로 한번 모시자고. 예, 사실은 경찰 조직이 팽배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권을 강화시킨다는 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도구화시키고 권력에 말하자면 개노릇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과 정면으로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와 각도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돌아온 이상민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전혀 그런 자들이 아니고 경찰청장인 유희곤이 이상영 총경의 3년 후배라 그래요. 경찰대학에. 네. 그런데 저따위 짓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확실한 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개를 들 수 없느냐 너무 분명한 거죠. 자, 만편이 거의 마지막인데 갑자기 시원해지네요 진짜. 춥다. 좀비 The bad, the ugly, the dirty. 네. 나쁜 놈, 그다음에 추악한 놈, 더러운 놈. 네. 놈놈놈이네. 놈놈놈입니다. 나쁜 놈 이상민이죠. 그냥 뭐 네, 이상. 헌재의 검객들이 구출해준 이태원 참사 나 몰라라 했던 자. 그다음에 디 어글리는 이동관이죠. 네, 언론 탄압했던. 그다음에 더러운 놈. 저자가 돌아올 줄은 꿈도 그러니까 유인천. 저자가 돌아올 줄은 몰랐어. 네. 진짜 좀비 같아. 사람이 없는 거죠. 죄다 이명박하고 놀았던 그때 자들 다 불러와서 이명박 이슈까지 올드보이들. 못된 네. 짓을 하던 자들은 다 네. 쓸모 있다 이래가지고. 네. 우리도 셋이고 저희 셋인데 뭐 우리 낮수는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우리 그냥 학생이 키우면 되는 거니까. 네. 야, 근데 저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무슨 흉악한 일들을 무슨 벌일지. 짓을 할까? 지금 저 저게 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줬으니까 오직 충성해라. 그렇죠. 네. 나쁜 짓 해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흠이 많아도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지. 이렇게 보상한다. 이렇게 하고 흠이라고 있잖아요. 안 보고 그걸 공으로 봐줬어. 그렇죠. 네. 덕분 훈장을 달 욕심 이렇게 돌아온 거죠. 결국은 저자들은 국민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좀비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모두를 좀비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저자들한테 물리면 안 됩니다. 네, 이를 다 부셔버려야 진짜 됩니다. 저 네, 턱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자들의 턱을 다 부셔버린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자들은 그냥 좀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좀비거든. 그 좀비들의 말과 행위가 권력이 돼서 현실이 되고 국민들을 괴롭힐 테니까는. 그래서 보면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을 가지고 와도 나 몰라라 했던 자 와서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관 할 짓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거는 유인천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인- 인격이 얼마나 파탄난 인간인가 하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유인천 같은 그지. 경우. 온갖 쌍욕적 그때 말한 게 없는데 네. 바로,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동관, 유인천 등은 MB 때 국정원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블랙리스트하고 연관돼 있다는 게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사찰하고, 네, 그렇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사찰과 블랙리스트 네. 양대 범죄죠. 그거를 지휘한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장으로서 그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한. 그렇지. 수사를 행위를 지휘한 게 지휘했는데 아니고, 그 네.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샅샅이 알고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 그 아니야? 죄가 아니고 그 능력을 사는 거죠. 그 죄- 죄를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자들이 능력으로 보는 거는 국민한테 전부 다 범죄 행위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계에 있었을 때 네. 지금 제가 아는 사람에도 뭐 첫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그때 총장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지. 그 다음에 김정은 문화예술위원장,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유인천 때. 김윤수 선생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어거지로 해서 별그런 모략을 만들어서 끌어내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더티한 자가, 거죠. 네. 그런 자가 지금 와서 또 뭘 할지 모르지. 근데요. 이게 보면 MB 보이들 중에 제일 이제 이동관이가 방송 장악하러 왔고 이주호가 또 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투철합니다. 권력 정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예. 모든 법적 권한을 다 써요. 예. 이주호가 말이에요. 내가 잠깐 교육감 할 때 교권 조례 만들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대법원에 가져가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교권 조례 집행정지를 시키고 결국 무효화 시켰어요. 그 신영철이라는 대법관이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대법관이죠. 그렇죠. 사법 개입해갖고 촛불 야간 맞습니다. 촛불 집회 처벌하라고 맞습니다. 해서 대법관으로서는 징계까지 받은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법관이 아무튼 그 집행정지도 들어주고 가처분이지 일종의. 그다음에 2년 있다가 또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반대해서 교권조례 반대해서 학폭법 그지같이 만들어서 학교 부담 배가가 뭐야 거의 초토화했지. 이런 죄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에 대해서 뭐 반성 사과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딱 그거예요. 자기네 편이 아닌 거는 무조건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조희영 교육감이 교권 보호 조례를 또 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주호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그걸 보류해서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는 근데도 진보적인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권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전혀 아니지 전혀. 네, 2012년에 이미 그러니까요. 5월달에 통과시켰거든요 서울시의회를. 박주도 만평만이 아니라 이제 아트만드의 그림이죠. 아트만드 참 네. 대단하죠. 네. 이상민이 바로 아까 그런 이 사법 권력의 스토리요 회생한 사건에 대한 거죠. 아트만드가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거 좀 네. 세계적인 작가예요. 네. 마술사야. 또 마술사. 박순천 만화가가 박순천이 또 대단한 친구예요. 시민언론민들을 아주 위해서 그린 거죠. 경향신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네 칸짜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막 그 자기 그 뭐 본색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롭게. 저건 뭐 역량이 굉장한 작가입니다. 붕장어라고 하는 것 잡다가 지난번에 물렸다며요. 물렸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붕장어야 고맙다. 악인이 붕장에 물리면 온 마을이 기뻐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어디 있지? 우리가 수해로에서 생긴 그러한 피해와 희생도 거기도 보지도 않았던 인간이 시장에 나타나서 좋다 저 안주감 아닙니까? 안주감만 보면 그냥 저렇게 되나 봐 인간이. 정말 저렇게 저런 짓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물렸다고 하니까 아주 박순천 작가가 굉장히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예술 얘기를 했지만은 저건 진짜 저 작가 누군지 4번 아시죠? 천재. 아니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하여튼 이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당황스럽다고 하자. 그럼 그거를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참 이 여러 가지 곤란한데 어떻게 의논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러면은 좀 누가 보러 올 때 약간 치워놓던가.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 전시장 있는 책임자는 저걸 그냥 어이구 해가지고 그냥 파쇄해버린 거야. 아니 이걸 보고서는 그냥 파쇄해버렸어. 파쇄해버린 거야. 있을 수가 작품을 네. 갈갈이 찢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겁이 나서 그런 거지. 그걸 얼마나 그렇다고 두려웠으면. 해도 그렇지. 그러면은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항의가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벌어지면 그럴수록 이제 사건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한 모양인데 저런다고 일이 끝나나? 일이 더 커졌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쫄아 있고 공포감 속에 그렇죠.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미술관장의 짓이니까 그쪽 당국의 서원대. 이 공포 정치.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밖에 보면 내 이름도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기다 이 정도를 갖고 저렇게 놀랜다는 게 저게 뭐 그렇지만 저게 현실이지 뭐. 지금 일반 사람들은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런 자들, 세력들, 일당들 아닙니까? 쫄면 네. 자유가 없어져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순간에 자유가 그만큼 신장되고 획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손잡고 자유를 맞습니다.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맞습니다. 저 두려움은 굉장히 상상 속의 두려움인 경우도 많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할 때는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짧게 우리 동북아시아의 세계 체제 변동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는데요. 기대됩니다. 오늘 조선 책략 얘기입니다. 조선 조선 책략. 책략 다 들어봤죠? 많이 들었어. 누가 쓴 책이죠? 황준헌. 그렇지.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네, 중국 사람인데요. 그 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현실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8월 달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죠? 캠프 데이비드 간다고 아주 들떠 있을 거예요.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도 있습니다. 7월 27일은 우리가 종전협정 70주년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북은 전승절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한미일, 저쪽은 북과 중러 이렇게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이 좀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전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군사적인 관계가 강화되면은 평화의 길은 소멸돼 가는 것이고 그 희생은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9세기 말에도 동북아시아 전체가 파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파를 던집니다.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조선 책략은 주일 청나라 외교관의 참사관이에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원래 저 책의 정확한 제목은 사의 조선 책략.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견해로 이 조선의 책략을 밝힙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 전체의 외교관이었고 리홍장의 의지가 온전하게 담긴 그런 건데요. 이 황준헌과 누가 만나느냐면 김홍집이 만납니다. 김홍집은 흥미로운 게 말이죠. 이 청해 이 황제 가운데에 이름에 홍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날 때는 이름을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김굉집으로 바꿔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김굉집이 누군가 하는데 그 김굉집이나 김홍집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때가 40대의 나이인데 우리 수신사가 3번 정도 있어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김기수가 건너가요. 김기수는 그때는 어떠냐면 일본 가서 일본 대수야 하고서 좀 둘러보시죠 그런데 안 봐요. 아 그래? 네, 김기수는 안 봅니다. 그런데 1880년에 중국이 일본에 김홍집이 수신수로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만나고 일본을 김홍집이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나중에 친일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런데 저 시기에 김홍집이 일본을 쫙 돌아다니 한 2달 정도 있었나? 그 과정에서 황준헌을 만나는 것이죠. 임오군란이 된 다음에는 갑오경쟁 때 김홍집 내각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거죠. 누구를 척살당하지만. 그렇죠. 그게 15-16년 지난 다음에요. 척살당하죠. 근데 그 박영효는 임오군란 때 사절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지난번에 봤지만 갑신 혁명의 사진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청년이 바로 박영효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저 사진인데 이때 박영효는 21살에 가요. 이게 철종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특한 인물이었고 개화파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김홍집이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내세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친중국 조선 책략에서 결일본, 연미방 중국과는 원래 관계를 더 깊이 갖자. 그리고 일본하고 좀 같이 엮자. 그리고 미국은 멀리 있고 미국에 대한 얘기가 재밌어요. 그 나라는 남의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 그리고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동진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조선 책략의 요지예요. 러시아 동진만. 그 일종의 지정학적인 책략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황준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영국하고 대결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뻗어서 지난번에 레친스크 조약도 얘기를 했지만 한 1860년대에는 북경조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주 지역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국은 중앙아시아에도 이 국경선이 있는 거잖아요. 몽골 지역과도 있는 것이고 연해주하고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중국이 러시아하고 맺어진 그러한 국경선은 엄청나게 커요. 이게 부담스러워진 거지.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나중에는 곤란하겠다고 중국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사할린부터 시작을 해서 북해도 이르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는 이해가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태평양권도 미국은 멀잖아. 그래도 미국의 해상 세력이 좀 세니까 같이 이해가 맞을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요. 이게 한미 수호 조약이죠. 82년에 맺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의 외교 관계를 누가 말하자면 중매를 하냐면 중국이 한 거예요. 중국이. 근데 이것도 이홍장하고 로버트 슈펠드라는 사람이 제독인데 그래서 외교 관계를 그리고 우리는 끼지도 못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알아서 해버렸는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뭘 하고 싶었냐면은 외교 관계인데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야. 이걸 집어넣고 싶었는데 미국은 그럼 누구하고 주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저를 거부를 해요. 이걸 한참 이게 논란이 벌어졌는데 속방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공식 문서에만 적기로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게 한미 수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하고 미국의 관계를 맨 처음에 인연을 맺어준 게 중국인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입꼬리 된 거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패권 체제 대결이 있고 그리고는 한반도는 그 사이에 끼어 있고 사실은 저 그림이 온당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이런 방식인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와 미국 관계를 중국이 초석을 놨는데 거긴 또 당시에 중국의 공포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또 어땠느냐 이런 걸 보면서 21세기의 조선 책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황준원 그런데 이 황준원 조선 책략이 들어온 다음에 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사고를 크게 안 해봤거든. 그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만 정리되면 모든 게 끝나. 그렇죠? 지금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만 정립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저 당시는 이렇게 중국과 주정 관계를 잘 관리만 하면 그러면 조선은 안전했던 그런 상황인데 저것을 계기로 해서요. 중국이 과거에는 중화주의에서 외교적 관계는 그렇지만 내정은 개입 안 했거든요. 근데 한미 소적에서 보듯이 내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무훈란, 청일전쟁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그렇지. 간신히 이제 네. 1894년 때 한국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이거를 라고 이제 아예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니네를 독립시켜 준 거야. 이런 얘기를 독립문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독립문이 보면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청으로부터 독립한 조선을 기념하는 문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지. 독립문이에요. 곧 우리한테 올 거야. 하는 속셈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저 문이 그대로 있었던 거지. 맞아. 네. 아무튼간에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세계 체제 변화가 100년 뒤에 또 한 번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대로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짚어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저를 보면 지정학이라는 게 네. 제가 제국주의 학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정말 비정하거든. 세계 지도 하나 놓고 말을 체스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줄자 긋고서 38도 긋고 여기에 몇백만 몇십만이 희생당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사람은 숫자로만 치환돼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국력을 갖게 됐으면 우리 스스로의 지정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정학.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 시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한국 고유의 지정학을 갖는다는 건 평화의 지정학이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전쟁과 네. 제국의 지정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평화를 우리 지금 촛불 행동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완성, 민주공화국의 이게 한 단계 도약, 이걸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네. 이 평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그렇죠. 연결을 맞습니다. 해나가고 접속과 연결을 해나가서 우리 다들 저 나라는 촛불 행동 보유국이야.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려면 저 경로들을 밟아야 돼. 우리가 공부해야 돼. 지금 세계사의 미래야. 그렇지. 세계사의 미래야.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길이 맞습니다. 펼쳐지겠죠. 네. 직접 민주주의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자주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평화로운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생태계 속에서 인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그러죠.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촛불 행동의 지정학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켈론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이제 멋지게 방송을 마치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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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